계속해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황하나 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황하나 씨의 마약 공범 조모 씨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그 조모 씨 얘기를 들어보면 조모 씨는 2015년 9월에 같은 동네 친구였던 황하나 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 내용은 이 황하나 씨가 좋은 이 약이 있는데 같이 투약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하. 실제로 이후에 이 조 씨의 집에서 황하나 씨와 다른 남성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이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이 이 조모 씨로부터 새롭게 나온 겁니다. 하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수영 교수님, 네. 황하나 씨는 연예인 지인, 평소 알고 있던 연예인의 권유로 자기는 마약을 했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건 자기는 이제 강요나 이런 권유로 했는데, 지금 이 조모 씨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황하나라는 사람이 지금, 자, 좋은 약이 있으니 같이 해보자.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진술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마약을 공급을 했다라고 하는 역할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조 씨는 그야말로 황 씨의 유인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마약을 했다가 결국은 처벌은 본인 혼자서 다 받았다. 아하. 이런 얘기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네. 지금 이제 황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명을 들이대면서 이제 네. 이야기를 하고는 있으나 네. 조 씨의 진술이 상당히 지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게 아하. 지금 이 0.5g 얘기가 조 씨 입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0.5g이라는 건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아. 이 약이 굉장히 양이 많은 이제 그 수준이라서 이게 사실은 여러 명, 서너 명이 몇 번에 나눠서 할 수 있는 양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혼자 조 씨가 다 했을 리가 없는 0.5g씩이나 되는 네. 그런 이제 약물을 사용을 했다는 것인데 결국은 네. 조 씨 1인만 이제 처벌을 받다 보니까 네. 이게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이제 상황인 거죠. 이 조모 씨라는 사람이요, 상당히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황하나의 마약 공범입니다, 이 사람은요. 조모 씨라는 사람은. 그런데 필로폰 0.5g을 자기가 그중에 0.3g을 8시간에 걸쳐서 8시간 단위로 3번에 나눠서 투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자신의 집에서 황하나, 자신, 그리고 2명의 남성, 그러니까 여성 2, 조모 씨를 포함한 여성 2, 그리고 남성 2, 4명이서 조모 씨 집에서 투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뭐라 그러냐? 총 걸린 시간이 하루가 넘게 있었다. 같이 황하나가 자신한테 주사를 놔주고 직접 자신의 몸에 투약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희영 교수님, 이 조모 씨라는 사람은 어제도 저희가 그 얘기했습니다만 황하나라는 사람이 다 네가 안고 가라 하면서 1억을 줬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지금. 그래요. 그 1억 원을 황하나 씨가 주면서 네가 다 안고 가라라고 했다라는 그 진술은 조 씨가 한 진술은 아니었었고 네. 그때 함께 투약했다라고 알려진 또 한 명 김 씨가 진술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5만 원권으로 돈이 든 가방을 황하나 씨가 들고 와서 조 씨에게 네가 다 뒤집어 써라라는 네. 식으로 했다고. 근데 이 조 씨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스스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자신은 당시에 경찰에 이제 입건돼 수사를 받을 때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서 마약과는 상관없지만 황하나 씨의 집안이 남양유업 가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 네. 당시 황하나 씨가 본인에게 심지어 권해서 필로폰을 처음 하게 됐다라는 것, 함께 투약했다라는 것, 모든 걸 있는 대로 이야기해서 본인은 그 당시부터는 황하나 씨를 만날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자신의 진술 때문에 황하나 씨도 조사를 받고 뭔가 처벌을 받은 줄 알고 있었다. 자기도 2017년 무렵에 처음으로 황하나 씨가 당시에 조사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그러니까 네. 1억 원 사실은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처음에 이 얘기를 했던 그 김 씨에게 다시 또 취재진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네. 자신이 본 건 아니어도 그 조 씨가 황하나 씨보다 내가 1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다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MBN 단독 보도로는 이 조모 씨를 인터뷰했어요. 그랬더니 조 씨의 지인은 조모 씨라는 사람이 황하나한테 1억 받았다, 5만 원권으로 1억 든 가방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MBN 취재진이 물어봤다 인터뷰에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언론은 그 애초에 주장한 김모 씨라는 사람을 인터뷰했더니 자기가 확실하다, 맞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실 공방 양상에. 그런데 어쨌든 돈을 일단 제외하고서라도 이수정 교수님, 네. 당시에 조모 씨 진술은 일단 돈 얘기는 제외하고 하더라도요. 네. 어쨌든 자신의 집에서 남녀 4명이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당시에 조 씨 한 명만 처벌됐을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진짜.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세 사람이 진술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중에 사실은 진술을 왜곡해야 될 의도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조 씨예요. 왜냐하면 네. 조 씨는 이미 혐의로 유죄가 입증이 돼서 처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와가지고서는 그때 상황을 거짓말을 해야 될 그래. 아무런 필요성이 없죠. 그래. 이미 뭐 일사부재로 처벌 다 받았으니까. 근데 나머지 두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 지금 이 두 사람의 진술을 정말 뭐 신빙성 있게 여겨야 되느냐 여기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네. 후자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김 씨가 하는 역할이 뭐냐. 네. 김 씨가 하는 역할은 지금 황 씨의 일종의 뭐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자기는 발뺌을 하고 네. 또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황 씨에게 다 덮어 씌우고 싶다라는 의도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상당히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 씨가 기획을 해가지고 1억이 네. 등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네. 이제 지금 주장 중인데 네. 정말 이 사람이 김 씨가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었다면 네. 물론 뭐 진술을 분복해서 직접 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조금 바뀌긴 했으나 네. 만약에 그 돈 거래가 만약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 그것도 네. 현금으로 고액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네. 이 수사 당시에 이 네. 돈이 꼭 이 조 씨에게 전달된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돈의 행방은 어디로 갔을까가 네. 사실은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 박진 변호사님. 일단은 지금 이 황하나 씨 수사에서는요. 경찰의 느슨한 수사, 그러니까 유착 의혹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네. 조모 씨라는 사람이 앞서 우리 장영 교수님 설명 중에 나왔지만 황하나가 경찰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황하나라는 사람이 남양육 외손녀라고 직접 경찰에 언급하고 경찰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주 재벌의 손녀라는 사실, 그리고 판결문에 그렇게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네. 전혀 조사를 받지 않았던 사실. 네. 이런 부분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경찰도 문제지만 검찰도 문제라고 봐야 될 것 아하. 같아요. 모든 수사 기소의 책임은 검사가 하는데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면서 항하나를 적시를 하면서 본인은 조사를 하지 않고 네. 그대로 불기소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거론이 됐다 그러면 네. 이 부분은 위증된 부분도 될 수가 있고요. 네. 뭐 거론 안 됐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네.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은 또 하나 있어요. 장희영 교수님, 지금 이 황하나라는 사람이 애초에 언급한 자기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연예인의 권유로 마약을 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지금 그 연예인이 누군가 여기 지금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누군가는 경찰에서 밝히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죠. 그 A가 누군지 경찰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죠. 입건을 했습니다. 네. 입건을 하고 A 씨를 조만간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이 아, 아직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마약하신 건가요? 최근까지 마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습 투약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그 건가요? 작년하고 재작년 조사받을 때 뭐 데모하고 했던 건 어떤 것 때문인데요? 제가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가족, 친구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고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마약 투약하셨던 건가요? 함께 투약하신 동료 연예 있으신가요? 로버트 할리 씨가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가 됐고,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된 로버트 할리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수원 지방법원에 들어간 모습 저희가, 현장 생중계로 보여드렸는데, 박준 변호사 결과 하나 짚을 게 일단은, 사안이 일단 중대하도 본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이제 뭐 지금 증거가 좀 있고요. 양성 네. 반응하고 뭐 주사기하고 이런 게 발견됐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네.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한 다음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요. 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바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심사는 10시 반인데 좀 상당히 일찍 왔습니다. 와서 이제 아마 대기를 하겠죠. 그런데 잠시 뒤에 이 로버트 할리 씨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앞서 우리 장희영 교수님이 예. 황하나가 언급한 그 연예인 누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황하나 씨가 과거에도 뭐 대마초나 필로폰 투약 얘기가 이제 많이 있었고 이번에 대해서 본인이 변명을 한 게 난 정말 다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연예인 A 씨 지인이 나에게 강제로 마치 투약을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그랬었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치 한 번은 또 잠을 자고 있는데 몰래 강제 투약했다라는 이거 이야기까지 진짜.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이건 범죄잖아요. 완전 범죄네. 그렇죠. 근데 뭐 또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황하나 씨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연예인 A가 누구냐인 건데 네. 경찰에서도 일단 연예인을 입건을 하고 네. 그동안 최근 1년 동안의 통화 내역이나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그 연예인 A 씨의 그 통신 영장을 지금 현재 한 상태고요. 네. 문제는 연예인 A씨가 전화기를 한 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 명의 휴대폰 외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쓰고 있는 휴대폰이 네. 여러 대가 있다라는 것 좀 이것도 의심적이긴 네. 합니다만 그래서 그 모든 휴대폰을 다 압수를 네. 해서 지금 이런 조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문제는 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 객관적인 증거가 네. 발견이 된다면 네. 바로 이제 불러들여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통신영장을 통해서 뭘 경찰이 혹시 들여다보고 또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 황 씨와 A 씨 사이에 있는 이제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휴대전화, A 씨 이름의 이제 휴대전화와 지금 A 씨 이름의 휴대전화 이외에도 A 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화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황 씨와 지금 황 씨의 주장은 뭐 A 씨에 의해서 강요가 돼가지고 본인이 마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결국에는 마약 의존증이 생겨서 결국 네. 이 지경에 이르렀다. 네. 이런 얘기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와 같은 강요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투약을 시키려면 네. 일단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 뭐 위치 정보나 또는 통신 내역 같은 게 다 중요하니까 지난 1년어치를 전부 다 이제 추적을 해볼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황하나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SNS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황하나라는 사람은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으니까 만약에 알았다면 정말 후한무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약 혐의로 입건된 것도 여러 차례인데 다 풀려났어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SNS에서 얼굴을 내밀고 연예인들과 셀카 찍고 그러면서 김치도 홍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 풀려났기 때문에 그게 아마 반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이게 나에게 닥친 엄청난 위기가 넘어가서 다시는 이거를 안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통상적인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러면은 네. 황하나 씨의 어떤 충동성이라든가 겁이 없으면 네. 그거를 갖다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비슷하게 빠져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는 게 본인의 행동을 더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하하.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황하나라는 사람 앞에 붙는 수식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이렇게 수식어가 길게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양유업 측도 곤혹스럽긴 할 텐데 이 와중에 장희영 교수님 남양유업 측에서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네, 남양유업에서 이번에 입장을 처음 낸 건 아니고요. 지난 2일에도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네. 때도 냈었습니다. 그때 냈던 것은 남양유업 당시에 이제 워낙 이런 황하나 씨가 크게 보도가 되면서 불매운동 이런 것까지 있었잖아요. 국민적 여론이 네. 워낙 화가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냈던 입장문에서는 황하나 씨와 남양유업이 사실 지금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이유로 자꾸 남양유업이 거론되는데 창업주의 그 가족의 일일 뿐이고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남양유업과는 사실 되게 먼 사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입장문이라기보단 그때 약간 좀 해명을 한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낸 입장 자료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범법 행위가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공정하고 강력하게 처벌되길 바란다. 어쩜 교과서적인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황하나 씨와 우리와의 유착관계라든지 경찰과 여러 가지를 선을 긋는 모습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입장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창업주 외손녀라는 이유만으로
남양유업 회사명이 황 씨와 같이 언급돼서 관련 종사자가 지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건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창업주 그 집안 입장에서는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밥상머리 교육 잘못 시킨 거잖아요. 지금 황하나라는 사람이 지금 엄청난 지금 범죄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찰 유착 의혹도 지금 황하나의 그 마약 투약 혐의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유착이 있었는지도 반드시 철저하게 밝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 자막 보이십니까? 홍순빈하는 저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일이죠. 지난해 12월에 제천군 의원 9명 전원과 공무원 5명 등 14명이 미국과 그리고 캐나다로 7박 10일간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박종철 의원은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그리고 권도식 의원은 현지에서 그 여성 접대부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또 박종철 의원이 토론토에서 식사를 마치고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저희 뉴스파이터 시간에도 전해드렸던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니까 지난 2월 1일에 예천군 의회는 박종철 의원과 그리고 권도식 의원을 모두 의원직에서 제명했는데요. 네. 박종철 의원은 현재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데 권도식 의원은 제명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제명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져 지금 다시 한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박주 변호사님 예. 제명 취소 이런 게 지금 뭡니까? 혹시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제명을 당했는데요. 그 제명 자체가 지금 부당하게 잘못당했다라고 하면서 네. 소송을 겁니다. 행정소송하고 같은 건데요. 네. 그럼 본안소송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내렸던 제명에 대해서 효력을 좀 정지해달라. 미리 좀 처분해달라. 가처분까지 둘이 넣는데요. 두 개 소송을 같이 넣는데 본안소송은 뒤늦게 전개가 되고 네.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빨리 전개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제명이 조금 과하다, 잘못됐다고 결정이 나면 네. 의회 의원으로 바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노리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종철, 권도식 두 사람이 의원직 제명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두 사람 다 제명 취소 그 가처분 신청을 낸 거죠. 둘 다, 두 명 다 낸 거죠. 그런데 지금 한 언론 인터뷰에서 권도식 전 의원이 억울하다는 인터뷰를 했대요. 뭐가 억울하다는 걸까요, 장희영 교수님? 안 했으면 했을 인터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언급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얼마나 플러스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국민들이 믿기지 않았던 얘기는 해외까지 가서 그것도 연수를 가서 술집에 가자. 그냥 술집이 아니라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 가자. 이 여러 가지들이 지금 다 문제가 네. 된 거거든요. 술집도 문제이고 하필이면 거기 또 여성 접대부까지 했다라는 게 나라 망신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노까지 일었던 일들인데 권도식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엔 술집에 한번 술 한잔 하러 가자라고 한 게 뭘 그렇게 잘못된 건가?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이제 이런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수식어를 붙였어요. 내 주변에 친구, 선배, 후배들이 다 별일 아닌 듯한 취급을 하면서 이거 소송 걸어야 된다. 지금 이야기한 지금 이 소송을 걸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제명을 다시 철회하는 이런 소송 걸어야 된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네. 덧붙이면서 자기도 이게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는 식의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권 의원님이 혹시 보고 계시다면 친구, 선배, 후배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어차피 본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이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위로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 비슷한 분들이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럼 주변 사람, 친구, 선배, 후배 빼고 모든 온 국민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예천군 모든 그 군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뭐가 문제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친구, 선배, 후배들이 꼭 소송을 해야 한다고 전부 다 그럽니다. 네. 솔직히 뭐 제 생각에는 술집에 한번 술 한잔 하러 가자. 그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유체이탈 화법을 했네요. 네. 권도식 전 의원이 이게 논란이 커졌을 때 MBN 뉴스와이드와 인터뷰했던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그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이 얼마나 후한무치한
지금 행태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또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한번 그 발언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여행 가자면 가이드분하고 이래 뭐 묻고 저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묻잖아요. 대화 중에 제가 가이드분한테 가이드님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한국처럼 노래방이나 가요주점 도우미도 계시고 이런 곳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우리가 일정 마치고 소주 한잔 하러 가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가이드분 말씀이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그런 문화가 없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보도를 불러달라 개인적으로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은 여기 여성분도 6분 계십니다. 간 사람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래방에 노래기계 번호 눌리주고 이런 여성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노래방은 뭐 다 가신 분 뭐 가보셨을까 한두 번씩. 이게 말이 될까요? 노래방 기계에 노래 번호를 눌러주는 이런 여성분들 얘기했대요. 이런 여성분들이 계세요? 노래방 기계에 노래 번호 눌러주는 그런 여성을 자기는 언급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박종철 전 의원도 당시에는 고개를 푹 숙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자신의 의원직 제명은 너무하다면서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예요. 박종철 전 의원의 당시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부득의 소치로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제가 모든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부의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했으나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부의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사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쨌든 무리를 빚어가서 죄송합니다. 가이드님께도 다시 한 번 더 사죄드리고 국민들께도 사죄드리겠습니다. 곧 발표할 겁니다. 아이. 곧 얘기해. 잠깐. 들어가야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수정 교수님, 네. 술 마시러 가는 게 무슨 죄냐? 권도식 전 의원이 앞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술 마시는 거 죄 아니죠. 네. 근데 문제는 술을 마시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노래방에서 그 번호를 눌러주는 여성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건데 번호를 본인이 누르면 되죠. 술을 먹고. 네. 예. 그런데 여자를 불러달라. 네. 왜 여자가 필요한가? 네. 네. 일단은 뭐 주변에서도 다 그게 뭐 별일이냐? 네. 전부 다 그럽디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디가 전부라는 얘기인지 저는 도대체 공감하기가 어렵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이나 심지어는 버닝썬 사건 이게 전부 다 맥을 같이 합니다. 네. 왜 술과 여성들을 상납하는 고리들이 존재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사고를 하는 그 네. 주변인들까지 절대로 국민의 대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좋으신 말씀 해주셨어요.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요. 오늘 아침에 권도식 전 의원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 취소 소송 내셨다고 들었는데 그 어떻게 해서 내시게 된 거죠? 저는 들을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 의원님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저기 억울하시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제명 취소 소송을 내신 거잖아요. 저는 하여튼 들을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혀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준비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들을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 죄송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녹음기를 반복해서 틀었나 하실 거예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명견이 마지막엔 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의원직 제명 취소 소송은 또 왜 내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느끼게 되는 감정이 하나는 죄책감이고 하나는 수치심인데 이게 달라요. 네. 수치심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잊혀지게 되는 거고요. 네. 수치심은 그러면서 자신을 원상복구시키고자 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의원직 제명을 당했고 수치심을 느꼈었는데 이제는 그 수치심을 극복해야 되니까 소송을 해서 자신이 다시 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거고요.
죄책감은 그와 다르게 피해자의 원상복구를 원해요. 네. 피해자가 사과하고 용서할 때까지는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수치심은 느꼈지만 죄책감은 느끼지 않는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의원직 제명을 철회해달라는 어떤 행정소송은 또 실질적으로도 몇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진짜 우리 의원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급여의 문제가 되지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소송에 들어가는 돈이 좀 들기는 하지만 네. 만약에 승소를 했을 때 본인이 자녀급여를 갖다 받을 수 있고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되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자기가 아닌 누가 당선되는 거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수치심을 더 강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네. 난 모든 걸 뺏겼어. 그러니까 내가 서로 철회는 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 소송으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미룰 수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네. 남이 못되게 하는 거니까 자신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죠. 지금 박종철, 권도식 전 의원 이 두 사람의 이 군 의원직 제명 처분,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군민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멍미, 어이상실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했는지 모르겠고 사실 그 군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석고대죄하고 큰절하고 이러지 않아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투표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까지 수준 높게 이 사건을 잘 해결하려고 했던 국민들 앞에 조금 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과거에 이런 일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적게 씻고 싶다라면 전 오히려 이런 모습보다는 죄송합니다 하면서도 이렇게 행위를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또 한 번 이 국민들 그렇게 앞서서 우리가 대신 사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국민들을 또 한 번 이렇게 더럽히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 권위를 너무 몰아가는 건 아니지만 이 모든 의원님들이 이번 계기를 반성을 하고 정말 새롭게 좀 더 훌륭한 분들로 이렇게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이런 식으로 또 지저분하게 흘러가는 거 아주 좀 안타깝습니다. 군 의원이 물론 군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처음에 나왔겠죠.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군 전체를 망신을 줬다면 그리고 한때는요. 이 지역에 특산품도 많이 나요. 지역에 명품도 많습니다. 명물도. 그런데 한때는 이 지역 과일 같은 게 불매운동이 일었어요. 그 애꿎은 이 지역 농민분들이 피해를 봤어요. 박주민 변호사님. 네. 그런 면에서는 진짜 이게 아니 무슨 군 의원이 무슨 떡고물 떨어진 자리처럼 그렇게 오해가 비칠 수 있잖아 이게 이렇게. 예천군 저의 고향하고 바로 옆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사실 유명한 곳인데 예천 군민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사죄를 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거든요. 네. 재판을 할 수 있죠. 뭐 행정소송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재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국민들의 그 상처라든지 그 상실감을 이렇게 다시 또 주는 거는 맞는지 그러니까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국민의 대표로서 왔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생각이 있는 건지 재판을 하는 건 좋지만 뭐가 맞는지 옳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얼마나 이게 크냐면요. 이게 나중에 쭉 역사의 기록에 남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나중에 부끄러워할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참 앞서 잠깐 보여드렸죠. 한뚝배기 하실래로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로버트 할리 씨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네, 일단 개요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로버트 할리 씨는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뭐 연예인급의 사실은 방송인입니다. 네. 78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86년부터 이제 국제 변호사를 활동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방송인 그리고 예능인, 혹은 뭐 광고에 나오는 광고 모델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알려졌고 무엇보다도 우리말을 너무나 잘하는데 하필 때 그 우리말이 구수한 부산 사투리를 쓴 것 때문에 더 친근하게 오히려 네.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던 인물이 이제 이렇게 마약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상당히 충격적이었었는데 사실 그 체포가 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이제 경찰이 집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혐의가 물론 있으니까 압수수색을 했을 텐데 당시 집안에서 마약 필로폰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필로폰을 투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하나가 발견이 됐고요. 네. 또 즉시 그 모발이나 소변을 임의로 제출받아서 그 마약 간이 검사를 했을 때도 양성 반응이 나왔고 본인도 스스로 한 차례 투약했다라는 그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오늘 이제 아까 출석도 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시 보여드렸던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수원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오는 모습 한번 보시고 다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약 투약한 공범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마약하신 건가요? 최근까지 마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습 투약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작년하고 재작년 조사받을 때 뭐 제모하고 했던 건 어떤 것 때문인지. 제가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가족, 친구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고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마약 투약하셨던 건가요? 함께 투약하신 동료 연예 있으신가요? 로버트 할리 씨는 나이가 60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1986년부터 한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에 97년에 귀화하면서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97년부터 2007, 2010년 그 활동하던 것 치면 한 30년 넘게 한국 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한국민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신감을 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홍수민 아나운서? 그러니까 로버트 할리 씨가 그 드러나게 된 범인을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지금 제가 짚을게요. 제가 네. 짚겠습니다. 일단 로버트 할리 씨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요즘 이런 일도 있고요. 마약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접했대요. 이게 진짜입니까? 그리고 판매자와 SNS로 연락해서 지난달 중순 필로폰을 구입한 뒤에 이달 초 투약했다. 박지훈 변호사님, 이게 가능합니까? 인터넷에서 마약 판매 광고가 나와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은 사실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10만 명당 20명이 됐을 때 마약 사범 청정국인데 2016년에 벌써 28명이 넘었고요. 네. 왜냐?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마약을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약하는 뭐 짝대기라든지 은어 같은 거 마약 은어를 써가지고 광고를 보고 살 수도 있고요. 던지기라고 하죠. 어디다가 놔두면 돈은 딱 넣고 뭐 그런 인터넷 광고 같은 걸 통해서 또 비트코인을 통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하일 씨 같은 경우도 인터넷 광고를 보고 SNS로 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으로 지금 수사를 받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지금? 2017년하고 2018년 초에도 이 마약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 부분은 그럼 이번이 세 번째인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하하. 뭐 다른 데 보도나 이런 데 보면 뭐 왁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뭐 삭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양성이 안 나오고 음성이 돼서 네. 무혐의가 됐다고 하는데 뭐 그것만으로 뭐 검사라든지 경찰에서 판단하지는 않고요. 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몸에도 음성 반응이 났지만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하하.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요, 같이 마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그 마약 사범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수정 교수님, 그럼 당시에는 운이 좋아가지고 마약 투약 사실이 안 걸리고 이번엔 걸린 걸까요? 당시에는 왜 안 걸렸을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마약을 검출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뭐 소변 검사 이번에는 이제 소변 검사에서 추출이 됐습니다. 그랬다면서요, 마약 성분이. 네네. 근데 당시에도 소변 검사를 하긴 했는데 네. 거기서도 별다른 반응이 안 나왔고 아하. 그리고는 보통 보면 모발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몸에 난 채모나 네. 모발에서 마약의 잔여 성분 같은 것들을 추출을 합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지금 이 할리라는 분이 네. 머리를 아주 짧게 깎아가지고 네. 사실은 머리카락에서 추출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가슴에 잔털을 뽑아가지고 이거 뭐 너무 디테일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또 마약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도 결국은 나오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인데 몸에서 마약 성분이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 증거를 확보를 못한 거죠. 더군다나 네. 집을 당시에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마약을 사용한 증거, 예를 들자면 주사기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확인을 못 해가지고 네. 당시에는 뭐 결국은 유죄 입증의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불기소 네. 처분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요, 지금 상당히 이거 죄질이 불량한 거예요. 당시에 마약 투약 혐의를 2017년과 2018년 조사 당시에 머리를 삭발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모발 검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요량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추정이긴 하지만
몸의 주요 부위를 제모한 상태, 즉 털을 다 뽑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로버트 할리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뭐라고 알려졌냐면 독실한 신앙심이 깊은 종교인으로 알려졌어요. 그동안은. 그렇습니다. 로버트 할리 씨는 사실 변호사로 오기 전부터 원래는 한국에 선교사로 왔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포교 활동을 하러 왔다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종교라고 해요. 술뿐만 아니라 커피까지 금지하는 종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서서 로버트 할리 씨는 술과 커피를 자제하고 있다. 금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까지 투약한 혐의가 알려지면서 뭔가 좀 팬들에게는 실망감을 굉장히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최명기 원장님 평소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도 했답니다. 한 종편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나왔어요. 뭐라 그랬냐? 2015년에 그랬어요. 무엇을 금지하든 간에 법이 폐지되면 그것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난다. 대마초가 합법화된 미국의 주의 경우를 보면 금지된 법이 폐지되었을 때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이 증가했다. 이런 말까지 버젓이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몇 개의 가능성이 있죠. 2015년까지는 본인이 마약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말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본인이 진짜 마약을 갖다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대마초가 시작이 되면은 마약을 하게 되고라는 걸 본인이 실제로 느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말을 갖다 했을 수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본인이 마약을 갖다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들통이 나면 어떡하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대중매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을 때는 오히려 더 강하게 얘기하게 될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 장희영 교수님, 로버트 하일 씨의 무슨 엄청난 이 절친,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옹호하고 나섰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로버트 할리 씨는 지금 억울하고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인데 뭐냐 하면 네. 그러니까 미국 한 대학교에 지금 명예 교수로 있는 마크 피터슨이라는 분입니다. SNS에 내 친구 하일은 무죄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그 조금 전에 언급됐던 지난해에 한번 입건됐다가 음성 반응 나오고 그냥 무혐의로 나온 적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때 얘기를 들면서 그때도 한번 내 친구가 불려갔다가 결국은 죄가 없다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냐. 지금도 연예인들 마약을 잡기 위해서 내 친구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불려 들어갔을 때 왜 불려 들어갔냐면 처음에 잡혀 들어갔던 사람이 하일 씨 이름을 이제 지명을 하면서 이 사람도 같이 했다라고 하면서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죄를 좀 감하기 위해서 하일 씨의 지인이 하일 씨의 이름을 경찰에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감하기 위해서 네. 하일 씨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친구를 믿는다고 이건 절대로 무죄이고 여러 가지로 악용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일단 친구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입장에서는 이렇게 옹호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나이상으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교수는 73살입니다. 그렇죠. 로버트 할리 씨는 60살이고.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그러면 이 교수, 마크 피터슨 교수의 지금 주장 또 얘기처럼 지금 로버트 할리 씨가 진짜로 그러면 누명 쓰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마약 수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함정 수사 같은 것들도 허용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공범이 검거되면서 공범에게 이제 같이 사용한 자들을 다 불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일종의 형량 협상 형태로 이제 이 하이 씨가 등장을 했던 것은 충분히 추정할 만하죠. 네.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은 이제 버닝썬 사건 이후에 사이버 수사대 경기 남부청의 사이버 수사대가 이제 상시 일종의 이제 단속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의 마약류를 판매하는 광고를 이제 따라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판매 책들을 이제 집중 단속을 벌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책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확보를 했는데 요 계좌에다가 이제 하이 씨가 송금을 한 거예요.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계좌 추적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 마크 피터슨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누명 썼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은행 CCTV에 그 마약 판매책한테 이 로버트 할리 씨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무통장 입금한 그 CCTV 화면이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무슨 누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때 박준 변호사님, 로버트 할리 씨 관련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다, 뭐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워낙 이미지가 뭐 좋다고 보니까 네. 이 네티즌이나 이 대중들 사이에는 할리 씨가 그랬을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가족이나 어떤 딴 사람의 어떤 그 마약 혐의를 본인이 대신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들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아하. 그렇지만 계속 얘기하다시피 CCTV에 포착이 됐고 뭐 여러 가지 양성 반응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 아들 부분은 뭐 전혀 뭐 근거가 없는 얘기 같고요. 루머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일단은 이 로버트 할리 씨가 그 어떤 그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뭐 여러 언론 인터뷰 나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 체포된 당일날 그때 저쪽 이 김해공항 쪽에서 이 예능 무슨 녹화가 있었나 봐요. 로버트 할리 씨가. 근데 그때도 당시 목격자들 얘기는 뭔가 불안감에 떨었다. 말도 제대로 못했다. 횡설수설했다. 뭐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경찰이 만약 이제 구속이 되면요. 더 집중해서 들여다볼 부분은 과연 로버트 할리 씨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 공급책까지 또 반드시 밝혀내야 될 겁니다. 눈 부릅뜨고 뉴스파이트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명 이번에도 누명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누명을 벗은 택시기사. 근데 충격적 과거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지난 2월에 한 여성이 택시기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그 택시기사를 불러서 조사를 해보는데 그 남성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경찰이 보기에도 그 여성 승객이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진술이 다소 과장됐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택시기사는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는데요. 풀려나기 전까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가 강제추행으로 이 뭔가 이 경찰에 이 입건될 뻔 하다가 결국은 누명을 벗었는데 충격적 반전이 뭘까요, 장희영 교수님? 일단 저는 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이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반전 내용들이 나오게 된 건데 일단 그 여성이 과장짓을 것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 택시기사는 사실은 죄가 없다라고 일단 누명이 벗겨졌음에도 네. 불구하고 경찰이 그래도 이건 성범죄 신고였었으니까 일단 DNA 채취를 이 택시기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DNA 채취를 당한 택시기사가 본인은 당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당당하니까 흔쾌히 그래 내 DNA 검사해라라고 하면서 DNA 채취에 흔쾌히 동의를 하고 검사를 받게 됩니다. 아하. DNA 검사, 물론 이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면 저 DNA 채취하자 할 때 그래요. 나 거리낄 거 없으니까 DNA 채취합시다. 아마 그랬었나 봐요, 이수정 교수님. 네, 그래서 결국에는 DNA를 이제 채취를 했고요. 네. 그 DNA를 최근에 나온 보다 정밀한 기술이 최근에 나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제 국가수에 있는 DNA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네. 이제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문제는 이 사람이 2004년도에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과 네. 2007년도에 울산에서 발생한 주거 침입 강간 사건의 범인이다. 그게 사실은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제에 빠져 있었는데 세상에. 그 미제 사건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DNA와 일치했습니다. 정말 이거 소름 끼칩니다. 박주민 변호사님, 네. 그럼 이 사람 꼼짝없이 과거 잘못이 들어왔으니까 순순히 인정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9년 이때도 자기가 DNA가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DNA 검사를 신청했는데요. 네. DNA 사실 대조하는 겁니다. 예전에 문제됐던 2004년, 2007년께 드러났는데 네. 본인은 그때도 부인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아니다라고 계속 검찰에 가서도 부인을 하는데 아하.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아하. 그러면 하도 이 사람이 완강하게 DNA 나올 리가 없어요. 나 DNA 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하니까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했을까요, 장희영 교수님?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는 과거 2004년, 2007년 네. 지금보다 기술도 아무래도 덜 발달했을 테고 네. 그 당시에 DNA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네. 일부 불일치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명확하게 이 사람이 다라고 100%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네. 혐의가 없이 풀려났던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결과로는 완전히 전 항목 일치라고 나온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택시기사는 그 전에도 이렇게 부인했을 때 아하.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얻었으니 일단은 부인하고 봤던 것 같고 네. 아마도 최근 2월에 있었던 사건에서는 정말 본인 당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하. 여성이 좀 과장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당당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채취된 DNA 때문에 과거에 이 사람의 네. 범죄 전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고 네. 2차 이 정밀 분석 결과 새로 한 결과에서 전부 일치했다라는 것을 경찰이 들이미니까 네. 그제서야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또 과학 수사에 또 개가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요. 네. 박준 변호사님 2004년 부산, 2007년 울산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은 뭡니까 대체? 네, 영원히 은폐될 것만 같았던 그 사건이 결국은 DNA 수사에 따라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네. 2004년 이 사람이 택시기사로 운전기사 하기 이전에 네. 일반 할 때 2004년 11월에 부산의 한 주택가에 침입을 해서 하하. 10대 여성을 성폭행을 했고요. 아. 또 2007년입니다. 2007년에도 비슷합니다. 울산의 한 주거지에 침입을 해서 당시에는 스타킹 같은 걸 쓰고 또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세상에. 범인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정 교수님 이 남성이 끝까지 자신의 범죄 혐의, 과거 했던 저지른 그 범죄 혐의를 부인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자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옛날에 그때 2004년도, 2007년도에도 사실은 의심을 받았는데 네. 빠져나갔으니까 이번에도 지금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것 같고 네. 당시에 피해자들을 이 사건 이후에 시스라고 해가지고 아마도 그래서 본인의 이제 어떤 몸과 연관된 그런 네. 증거물들이 다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아하.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끝까지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기고 있는 거죠. 네. 이 최명기 원장님, 만약에 이 사람이요, 과거 2차례 범죄는 택시를 몰기 전이고, 이번에는 그 여성에 대한 강제 추행 관련해서 DNA를 채취를 응했을 때는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을 때,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지금도 택시를 몰고 어떤 범죄를 꿈꿀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범죄가 한 차례 범죄가 아니라 네. 이제 두 차례의 범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또 DNA 채취에 동의했을 때의 그 당당함을 갖다 보게 되면은 본인이 범죄를 갖다 은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은 여죄가 굉장히 많은 그럴 수도 범죄자의 있어요, 가능성도 진짜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박준 변호사님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과거의 일이 DNA로 다 전모가 드러났어요, 지금. 그렇죠. 과거에 일부 DNA가 남아있는 거를 뭐 증폭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 DNA 갖고 다음 대조군을 지금 찾아낸다면 또 다른 범죄, 장기 미제 사건도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네. 뭐 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또 의미는 있습니다. 잡힌 게 네. 부인해가지고 부인 안 했으면 뭐 사실은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의미가 있고 이 사람 결국은 주거 침입, 강간죄 아니면 성폭법상의 주거 침입,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검찰은 위치 추적, 부착 명령까지 청구하고 이 2004년, 2007년 공소시효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이런 사람 범죄를 보면 정말 악마의 탈을 썼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지난 8일인가요? 자취를 감췄던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장희영 교수님. 마이크로닷 네. 21년 만입니다. 네. 21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사람인데 네. 우리나라에 지난해에 갑자기 비투 열풍이 일었었습니다. 네. 너도 나도 과거에 내가 이렇게 돈을 떼었다라는 식의 특히 연예인들 중심으로 그 거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닷 연예인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자진 귀국을 했는데요. 네. 얘기를 좀 드리자면 IMF 한창 어렵던 97년에 마이크로닷 네. 부모가 그 제천에 살면서 그 주변 지인들, 그렇다고 아주 부유한 사람들도 아닌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수십억 원을 빌려서 잠적을 했고요. 네. 피해자가 지금 현재까지 14명 정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수십억 원이라고 한 이유는 사실 그 당시 원금 기준으로는 6억 원 정도인데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4%씩만 계산을 해도 2, 30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 금액이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IMF 때였잖아요. 네. 그 당시 이 금액이면 정말 회사 하나를 인수하고도 남을 만한 금액이었을 수도 있어요. 워낙 회사들이 싼 값에 헐값에 부도가 나고 팔려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해외에 도피했고
그다음에 그 아이는 완전히 부유한 부모를 둔 사람처럼 여기저기 TV 나와 떠들고 이제 피해자들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된 다음에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있다가 네. 결국은 지난 8일에 약 5개월 만에 자진 귀국을 해서 다시 또 충북 제천 경찰서로 압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마이크로다시의 이제 부모란 사람들이 정말 해외로 도망을 간 지 20년, 뭐 어디서 21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20년 넘게 지금 해외 도피하다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압송된 제천 경찰서로 피해자분들이 대거 몰려들었다면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왜 늦게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다만 지난해 12월 달에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못 왔어요. 여권 문제라고 얘기하다가 네, 아. 지금 왔던 거는 중간에 변제할 거는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하. 그렇지만 다 변제를 못했기 때문에 네. 나머지 피해자들이 지금 경찰서하고 이런 데 왔고요. 네. 이 사람들 그 피해를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 사기 같은 걸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피해자분들이 그랬대요, 세상에. 여기에 무슨 낯으로 왔느냐? 얼마나 정말 분통 터지셨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 터진 게 언젠데 몇 개월 지났는데 지금 한국 들어온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계획적으로 입국한 거 아닌가?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요, 더 기가 찬 건 공항에 입국했을 때 마이크로다시의 아버지가 했던 말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한번 들려드리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하신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IMF 때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죄송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IMF라는 게 최명규 원장님, 마이크로다시의 아버지 혼자 그때 당시 맞은 직격탄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 같아요. 이제 본인들이 애초부터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처음에 투자의 의도는 순수했다라고 합리화하는 게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본인들이 뉴질랜드 또 외국으로 달아나지 않고 한국에 있었다 한들 네. 어차피 본인들은 목합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에 있었고 본인들이 감옥에 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재기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네. 어차피 저분들한테 돈을 갖다 갚지 못했을 거라는 거니까 네. 그 모든 거를 갖다 본인들은 이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네. 여기에 있어서 마이크로닷의 부모님들께서 본인들이 점령할 수 없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다음에는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고자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연락을 완전히 두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윤리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요, 마이크로닷의 친인척이라는 사람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진짜 야, 정말로 진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가 시켜서 잘 나간다 싶으니까 아마 배가 아파서 해방을 놓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뭐 터무니없이 많이 달란다. 뭐 5억을 달란다냐. 뭐 그때 보증서 봐야 1,000만 원짜리 뭐. 변호사도 와도 안 되고 뭐 아무가 와도 안 되고 전화사랑으로 사정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아마 이제 당사자가 들어온 것 같아. 마이크로닷의 친인척이 어떤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단정하고 싶지도 않고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장희영 교수님, 재호, 그러니까 신재호가 본명인가 봐요. 마이크로닷에. 잘 나간다 싶으니까, 마이크로닷이 잘 나간다 싶으니까 배가 아파서 회방을 놓기 시작한 게 아닌가. 지금 피해자분들의 이 마음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저 이게 어떤 사고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지 정말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사실은 남의 얘기지만 화가 너무 날 정도이고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친인척이라고 하는 분이나 사실 저 입국했을 때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도 그러잖아요. 지금 본인이 뭐 IMF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개인의 사정도 아니었었고요. 저 그것보다 제일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오히려 저 부모들 안타까운 건 뭐냐면 21년이고 22년이고 그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어쩜
반성 한번, 깨달음 한번 할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내가 그 당시에 잠깐 미쳤나 보다. 아이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다. 네. 내가 두고도 진짜 후회했다. 이제 네. 들어와 미안하다. 이 정도가 얘기가 나와도 피해자들의 그 피해 22년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진 난 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듣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좀 뭔가 강력한 좀 무언가가 있어야 네.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분노까지 좀 듭니다. 조금 전에 마이크로다 친인척의 얘기 중에요. 이수정 교수님. 네, 네. 어떤 사람, 아마 피해자분 중에 한 분인가 언급하는 것 같아요.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달라고 했는데 5억을 달라고 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5억을 내놔라 하는 얘기는 이게 사실은 20년 전에 손해액은 지금 14명의 6억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년이 당시 원금으로. 네, 원금으로는 2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으로서는 그게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때 이제 젖소 농장 하겠다 그래가지고 보증을 서가지고 돈을 다 그랬죠. 빌려줬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를 다 팔아먹고서는 순식간에 하루 저녁 때 그냥 그랬죠. 뉴질랜드로 야반도주. 야밤도주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악성 사기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 중에는 가정이 다 해체되고 막 이랬던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 와가지고 합의를 해달라. 20년 전에 가족이 다 해체되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합의해달라고 하니까 네. 결국에는 5억이라는 돈이 이 합의를 해달라고 그 돈 빌려준 사람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라 난 합의 의사가 없으니까 5억이라도 내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 정도로 내 피해는 막대하다 이런 아하. 뜻에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네. 이게 무슨 산술적으로 산출된 가격이라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단정, 진짜 이수정 교수님 아마 그 얘기에 많은 시청자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진짜 5억을 받아낼 요량이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정신적 고통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하면 그 마음도 내가 한번 고민해 보겠다 그런 뜻이 아닐까라고 저희가 또 추정을 해봅니다.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장 교수님 마이크로다 혹시 그러면 이제 부모가 변제 나섰으니까 혹시 연예계 복귀할까요?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본인 최초로 그 이후에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혹시 뭐 연예 활동 하려고 아닌가 하는 이제 의혹이 들기는 합니다. 네.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허위 사실이라고 법적 대응하겠다라고까지 했다가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증거들이 드러나니까 쑥 말을 그냥 입장을 그냥 안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다시 본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일단 뭐 지금은 연예 활동은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이렇게 네. 자신의 입장을 내보인 것 자체가 어쨌든 언론에 네. 드러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추측이 어쩌면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복귀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